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저희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고 팟빵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선정을 해서 저희가 소개한 책 보내드리니까요. 기타 넣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김느낌님,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위 잘 보내고 계시죠? 견딜만 합니다. 진짜 많이 덥죠 요즘에. 저는 외근 나갈 때는 너무 힘들고 네. 네, 가급적인 외근을 줄이고 이제 사무실 안에서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일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네. 사무실이 보통 한 층이 굉장히 넓잖아요. 수십 명이 쓰니까 이 자리에 따라서 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제 자리는 바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와. 그래서 저랑 제 뒤에 앉은 분은 여름에 무릎 담요를 꺼냅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다가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춥다고 끄면 저쪽 구석에 있는 분들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뭐 뜨거운 더위만큼이나 저희 팟빵 댓글도 이 열기가 가득했는데요. 네.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마 한 방송에 4개의 의견이 올라온 건 최초가 아닐까. 네. 뭐 책사이다뿐만 아니라 우리 참팟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인기 방송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스머프 6666 이분께 저희가 그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네. 의견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책사이다에서 흑흑청춘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로 소개된 청년을 연민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청년들이 자존감을 갖고 또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난 괜찮다고 애써 소리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어요. 어차피 삶에는 정답이 없다. 내 삶이 있을 뿐이다. 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남극의 여름에서 남극에서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인상 깊었다고 남겨주셨네요. 네. 그렇죠. 다른 의견도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제이연 님께서는요.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여름 휴가하면 하는 이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종이로 된 책을 꼭 사서 읽어야지 생각했었는데 덕분에 좋은 책 많이 알게 되었네요. 늘 유익하고 좋은 팟캐스트 감사합니다. 외국 생활에서 큰 즐거움이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청년을 연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야, 이거 예전에 그 손석희 씨가 시선 집중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그 가요 무대를 우리가 월요일 날 밤에 보게 되면 그 해외에 계신 재외 동포 여러분들 하는데 외국 사람들 저희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나 글로벌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5월의 선물님은 굉장히 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책사이다를 좋아하는 청취자로서 오래전부터 좀 아쉬웠던 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본다고 하시면서 주로 약간 그 저희 말하는 거 이게 저희가 아니고 황주부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사실은 듣다 보면 제가 되게 크게 얘기하고 막 이래서 되게 귀가 아프겠다. 뭐 우리가 이제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자주 쓰는 어투들이 있죠. 맞아요. 그걸 잘 고치지 못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이 5월의 선물님 이야기를 좀 듣고 이 방송을 좀 다시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걸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또 고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한 번에 고쳐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핵심은 이거 같아요. 박알라딘님의 깔끔함, 김느낌님의 편안함, 황주부님의 호쾌함.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는 존재님께서 책사에다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센스의 재발견을 알라딘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알라딘 장바구니요?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댓글이었습니다. 네. 예, 뭐 오늘 14회 방송도 흥미진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저희 이번 달 산책 판책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김느낌님, 황주부님 최근에 어떤 책 사셨어요? 저는 먼저 얘기하시죠.
제목이요. 네. 오늘부터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 되게 정체성을 쉽게 짐작하기 좀 어려운. 근데 사실 제가 왜 잘 안 가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그쵸. 서점에 딱 들려도 인문, 사회 갔다가 뭐 역사 이렇게 코너 조금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읽는 코너만 가서 읽게 되는데 그렇죠. 그 이렇게 읽는 코너의 바로 옆 매대에 이 책이 딱 놓여 있었던 거예요. 자기계발 쪽에. 자기계발서예요? 네, 평소 같으면 자기계발 쪽은 제가 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책을 집어들 수가 없었는데 왠지 이렇게 요새는 그 책 표지에 그림이 있는 책이 제 눈길을 자꾸 끌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거를 되게 이렇게 대고 있는 되게 유쾌한 그림의 책이라서 일단 집어들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여태까지 자기계발서라고 알고 있는 책과는 굉장히 다른 책이었어요. 보통 자기계발서는 이 습관을 고쳐,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습관을 고치면 너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독일 사회에서 지금 한병철 선생님이 했던 그 타자의 추방과 같은 그런 문제 제기들도 일정하게 이 안에 들어있고 마침 딱 펴서 딱 이렇게 읽었던 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번아웃을 영웅신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네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재미난 관점이네요. 네네. 너무 재미난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바쁘지 않으면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되는 사회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번아웃이라는 게 정신병적으로 보면,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의 일종인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 미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인생에서 네. 내 삶을 불태웠어. 한번 산화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이건 타당한 거야 라고 하는 영웅신화라고 표현하는 지점에서 여태까지 내가 그냥 대해왔던 자기계발서에 대한 편견을 좀 깼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분이 커리어 코칭 전문가라고 이제 그 앞부분에 소개가 나와 있는데, 흔히 커리어 코칭하면 이직을 얼마나 잘해서 그렇죠. 너의 몸값을 높일 그죠. 것인가 이런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분야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소망과 가짜 소망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8살쯤 되면 우리의 진로를 막 고민하고 20살 때부터 이후부터 이제 진로를 정해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삶이 뭐냐면 타인이 결정해 준 삶. 당신의 삶이 언제 끝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게 암이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병이나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사실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순간, 사회의 어떤 가치에 맡기는 순간 내 삶이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맡겨지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매우 저의 편견을 깨게 해주는 어떤 계기도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의 질문들을 해결할 구체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거절을 저 같은 경우에는 거절을 예쁘게 하고 싶었어요. 거절에 대한 상황이 있는데 거절을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 내 뜻을 단호하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이 상황에 무리가 돼서 나에게 리스크가 돌아오지 않는 거절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거 한 개인이 되게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나름의 연습, 그다음에 나름의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갈매나무 출판사에서 네. 나온 오늘부터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네. 뭔가 고개를 여전히 갸우뚱하는 제목인데 네, 저도 약간 근데 저게 좀 공감이 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 되게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렇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거나 뭐 중요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가 뭐 제 의견이 꼭 100% 반영되거나 많은 부분 반영되지 않아도 저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느끼는 편인데 그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 부분이 되게 많이 결핍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결정권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거죠. 자기 삶에서. 그래서 더 놓치지 않으려고 강한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잘 팔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중간에 많은 팁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번에는 제가 사실 읽을 책이 너무 많아서 그걸 체크하면서 보진 못했는데 한번 체크해보거나 본인 스스로 노트에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느낌님은 최근에 어떤 책 사서 읽으셨어요? 저는 축복받은 집이라는 단편 소설 집인데요. 갑자기 이름이 준파 라일이라는 여성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계 미국인인 작가고 약간 좀 특이한 분인 게 데뷔를 한 지는 좀 됐어요. 1999년. 근데 데뷔를 하자마자 그해 뭐 미국의 해밍웨이상, 뭐 오헨리 문학상, 뭐 이런 상들 약간 그렇게 권위 있는 거진 않지만 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상 이름이. 근데 뭐 멘부커상 그 본선심에도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 여기까지 알고 이 책을 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소설에 대한 사실은 그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 까다롭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재밌는 소설은 추천하면 다들 재밌다고 해요. 맞아요. 저번에 네. 밤의 피크닉 완전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단편이 몇 개가 있는데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소설, 그러니까 단편 소설집을 만난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좀 더 이제 책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인도계 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소수자의 시선이 좀 살아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정체성에 많이 하죠.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걸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약간 이민자 소설이다. 뭐 약간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판의 요소가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이라는 게? 82년생 김지영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많은 그 책을 좋아하는 남성 독자들이 그 책에 대해서 되게 쉽게 썼다. 그러니까 어떤 소수자적인 입장을 딱 견지했을 때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모종의 서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회든 간에. 이제 약간 그런 비판들도 사실 있긴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 결에 약간 이민자 소설이다 이런 비판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쓸 만한 비판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좀 괜찮은 소설이어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재밌으면 뒷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더라고요. 작가가 이 사람이 그 1994년에 이탈리아 피렌체를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언어와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공부하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2012년에는 가족과 함께 로마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죠. 로마를 이주를 하더니 이 양반이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심지어 이주를 하고 한 6개월 이후부터는 영어를 안 봤다는 일부러 이탈리아어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 그런 약간 도시괴담 같은 얘기도 좀 전해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탈리아어로 산문집을 냈어요. 근데 또 산문집 제목이 느낌이 있어요.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예. 그래서 이제 한 2015년인가요? 이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 조선일보의 기자 한 명이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이탈리아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 영어로 이미 소설을 써서 퓰리처상도 받고 이미 작가로서 일가를 이루었는데 왜 그런 뻘짓을 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의 또 답변이 걸작이었는데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정감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제가 뭐 작가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글도 간혹 쓰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됐던 네. 약간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뭐 준파 라이리의 대표작들 그리고 거의 모든 작품들은 한국에 지금 차례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례차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초기에는 이제 장편들이 소개가 많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전에 김니김님이 말씀하셨듯이 에세이들도 책이 입은 옷이라는 책도 소개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좀 재미난 게 이제 표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거죠. 본인도 그 인도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쓴 책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그 나라에서 출간될 때 내가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데 내 책이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책에서 또 풀어내고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글을 쓰면서도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가라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작가예요. 저는 약간 그 문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밍밍해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뭐 김훈 작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김훈이 썼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준파 라이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밍밍한 문체예요. 그래서 이 문체를 좀 따지시는 분들은 약간 처음에 읽기가 심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좀 어떤 내공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보는 게 이런 문체로 뭔가 오래 읽지 않아서 독자를 흡입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네, 저희 뭐 근황 토크에 이어서 산책 판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주제 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민할 주제를 갖고 책 이야기 나누는 주제톡 시간입니다. 8월 15일, 8월의 한가운데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소름을 떠올렸죠. 소오름. 네, 소름. 네, 그래서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책, 또 읽고 나서 소름이 돋았던 책 이런 걸 한번 골라보자. 약간 책사이다식의 남양 특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딱 소름 돋는 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르가 있죠. 뭐 공포소설 이런 게 떠오르는데 오늘 골라온 책들의 면면은 어떨지 또 기대가 됩니다. 김리끼님 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약간 대중 없는 추천 도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민음사에서 나온 체홉 단편선. 그 세계 문학 전집의 네, 그렇죠. 그 책이죠. 안톤 체홉의 단편선. 혹시 이게 뭐 다른 체홉을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안톤 체홉의 단편선이고요. 보통 이제 체홉 단편은 그 특유의 약간 유머러스함 그리고 동시에 그 비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하는 작가죠. 네. 공존하는 상황과 단편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무거움을 다루면서도 그 일상의 무거움이라는 게 사실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 그걸 또 한번 전복시키고 약간 이런 걸로 좀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작가인데 이 책은 사실은 소름을 읽고 나서 바로 들진 않았고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소름 돋는 걸로 이제 골랐는데 더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인 체험이라니. 저는 이 책을 22살 때 처음 봤어요. 22살이었던 게 기억이 나세요? 네,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22살 때 처음 봤는데 저의 첫 감상은 뭐야? 역시 고전은 구려. 이런 걸 뭘 돌려보고 있어? 약간 이런 거였어요. 왜냐면 너무 밋밋하고 별 강한 느낌이 없었어요. 김느낌인데 강한 인상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갖고 있던 책이 되게 많아서 친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책을 제가 27살일 때 미술을 하던 친구가 빌려갔어요. 그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네. 제가 굉장히 멘붕에 빠졌죠. 나는 분명히 별로였던 걸로. 왜냐하면 좋은 책을 이게 많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못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여서 제가 되게 아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나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책을 너무 좋다고 심지어는 그거를 막 자기 친구들이랑 돌려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갖고 와봐. 그다음에 다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멘붕에 빠졌죠. 제가 그 책을 면밀히 몇 번 더 관찰한 후에 내렸던 결론이 22살의 김느낌은 인생을 몰랐어요. 인생을 모르는 되게 애송이었던 거죠. 근데 물론 5년 후에 뭐 27살이라고 인생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만큼 약간 이 단편이 다루고 있는 깊이감이
깊다는 거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저에게 아 내가 노화했구나 라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려준 약간 그런 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지금 36살인데 가끔 이걸 꺼내서 봐요. 꺼내서 보는데 또 달라요. 27살에 봤던 거랑은 또 다르고 그런 어떤 진정한 스테디셀러의 면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오늘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책 전혀 예상 못한 소름의 설명인데요. 네. 잘 몰랐었는데 오늘쯤에 보니까 이것의 가치가 확 와닿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에 소름 돋았다. 혹시 그 단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체업 단편선의 특징이 그게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나는 어떤 단편이 제일 좋아라는 게 안 떠올라요. 그리고 되게 술술 익히고 저 이분도 그러니까 안톤 체홉 씨를 얘기하는 건데 뒷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분이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원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 일이 돈벌이가 안 돼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러시아 소설들을 보면 다 장황하고 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에서는 단어 수를 기준으로 해서 원고료를 줬대요. 근데 이 양반 되게 특이한 양반인 거예요. 돈 벌려고 글을 썼는데 되게 간편 심플한 필체로 글을 쓴 거죠. 그 되게 더 애착이 가는 약간 예, 그런 분이고 또 저는 이게 또 소시적에는 또 연극한다고 깝치고 다녔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 양반 사실은 체홉은 뭐 보통의 독자에게는 단편선으로 좀 유명한데 그 연극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극작가로 되게 유명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극작가로서 체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벚꽃동산 뭐 이런 몇 가지의 뭐 심하게 좀 얘기하면 약간 셰익스피어에 비견될 정도로 좋은 그런 대본들을 극본들을 많이 썼던 작가죠. 체홉 단편선. 네. 네. 굉장히 좀 소름 돋았던 이 책은 좀 생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니까 꼭 굳이 소름이 돋고 싶지 않은 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안에 몇 편을 읽어봤는데 네.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뭐 스토리가 막 너무 흥미진진하다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정말 짧은 5장, 10장을 읽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극작가가 네. 웬 이제 극작가 지망생이 와서 희곡을 읽어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 저게 언제 끝나나 그리고 왜 저 막은 저렇게 길까.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이 그리고 중간엔 장황하게 그걸 막 설명해요.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막 낭독하는 걸. 근데 마지막에 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녀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결론은 그는 무죄다. 근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왜 죽였을까? 그리고 그걸 왜 무죄라고 판결했을까를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게 공감하게 만드는, 한다. 공감하게 하는 너무 놀라운 맞아요. 네 그런 작품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얼마나 죽이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희도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오늘 방송을 더 재밌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느낌님께서 두 번째로 네. 골라오신 책은 두 번째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소름이 돋는 약간 책인데요. 그렇죠. 그 일본 소설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일본 소설을 소개하게 되는데 기시 유스케 작가가 쓴 검은 집이라는 혹시 영화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한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저 영화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황정민 씨가 주연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좀 무서웠던 영화로도 사실 이 영화를 꼽는데 소설과 뭐 약간 영화의 그 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소설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내용은 바갈라디님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마감이요. 마감. 황주부님. 저는 무서운 게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요. 겁이 많아서 아직도 잠을 잘 때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못 자고 귀신 영화를 보지 않아요. 귀신. 귀신 영화가 귀신이 있을 것 같다기보다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소름 돋는 이거를
이 주제를 정했을 때도 귀신 영화도 안 봐, 호러 소설도 안 봐. 나에게 너무 어려워. 그랬거든요. 이게 보통은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귀신 많이 들고 뭐 때때로 뭐 초자연 현상 뭐 내지는 자연 재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서 만나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그 무서움의 존재가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간단한 줄거리는 그 굉장히 친절한 그 성격을 가진 보험 판매원에게 어떤 사이코패스가 찐따 붙어서 굉장히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도 좀 약간 성격이 친절해서 네, 좀 약간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되게 멀리 있을 것 같다라는 항상 그리고 왜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데 보면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검은 집에서 사이코패스는 훨씬 더 무서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굉장히 왠지 내 옆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정체가 원래 의심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를 조정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구조가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게. 진짜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한길 모르는 사람 속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책은 표지도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네. 검은 집이니까. 검은 집이니까. 뭐 지금까지 김느낌님께서 추천해주신 일본 소설은 백발백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기시 유스케는 뭐 한국에도 잘 알려진 작가이고 그 중에 검은 집은 지금도 네. 여름만 되면 네,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책입니다. 아 실제로 굉장히 일생에 약간 필력을 쏟아부은 듯한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있거든 작가마다 아 이거는 얘가 평생 써야 될 거를 몇 % 정도 썼네 여기다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기시우스케는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읽어봤지만 뭐 개중엔 재밌는 것도 있고 뭐 그냥 저냥한 것도 있는데 검은 집은 아 이거는 도저히 약간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필살 글발이 나옵니다. 책으로 한번 꼭 봐야겠어요. 이 공포 호러 소설 분야에서 10위권 밖으로 거의 나가질 않는 책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공포 호러 소설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지금이 많이 읽을 때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요. 7월, 8월이 평균 다른 달에 2배가 나가요. 물론 독자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출판사들이 관련된 책을 많이 하고. 내기도 하는 것이겠죠. 다음에 제 차례인가요? 저는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을 골라왔는데요. 두 권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소름 돋는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조엘 딤스데일이라고 미국의 정신의학자인데요. 제목은 악의 해부입니다. 부제를 말씀드리면 어떤 책인지 더 감이 오실 텐데 나치 전범들의 심리 분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이 책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추적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정리가 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범 재판이 열리잖아요. 독일의 뉴른베르크에서. 그런데 그 전범 재판이 열리던 즈음에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이 그 장소에 투입돼서 형무소죠. 이 전범들을 수십 시간에 걸쳐서 심리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분석 결과라는 것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재판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을 딱 열면 어쩔 수 없이 그 지난 몇 개월간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그 중간에 이제 몇 명의 대표적인 전범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괴링이 있어요. 뭐 독일 최상위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뭐 나중에 이제 히틀러한테 팽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재판정에서 보이는 발언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그런 청문회 때 봤던 정말 그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대마왕 같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혀 굽히지 않고 계속 전체적인 논리 이렇게 끌어가요. 전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탓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같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는 나나 나를 이 전범 재판에 놓은 승정국의 미국이나 똑같다. 똑같은 놈들이 같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이제 반성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재판에는 그렇게 응하면서 또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뜻한 편지들을 아내에게 절절하게 또 써요. 그리고 본인이 전체적인 이제 재판의 판을 그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 중에. 우리 청문회 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막 계속 찾아가서 혼냅니다. 변절자라고. 너무 웃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재미난 건 이걸 분석하는 심리학자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요. 어떤 사람은 이미 결론 나와 있는 거예요. 얘들은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아니고서는 사이코패스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렇게 뭐 수용소 만들고 해서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결정을 내리고 그쵸. 지시만 내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막 치밀하게 이제 단점만 찾아내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겁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막 친해져요. 그래서 괴링이 막 이 사람한테 자기 그 딸을 입양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거든요. 이게 되게 묘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읽다 보면 이 작가도 약간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저도 계속 드는 생각이 야 이게 악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악이 검은색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암흑, 나쁜 것, 없애야 할 것. 그렇게 답이 나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결론도 쉽고 다음에 나아갈 길도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막상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는 거죠. 악이라는 그쵸, 게. 그쵸.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편, 어떤 착한 일이라는 전제들이 깔려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참여한 데서 하는 일 다 좋은 일이지라는 전제가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깔려 있죠. 못 보는 게 생기죠. 어떤 선에 숨겨진 어떤 악의 영역들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 100영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분석이라는 게 되게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때 당시에 많이 했던 심리 분석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그 데칼코마니 같은 거 보여주고 로르샤흐 검사라고 이게 뭔 거 같냐? 네, 이걸 보여주는 실험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대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해석하기 너무 나름인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제 악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악의 모습이나 전형 같은 걸 그려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들도 같이 품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악이 한 가지 색깔이길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악의 기저에 있는 여러 행동과 장애의 스펙트럼이었다. 이를 목도하고 놀란 이들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서로 헐뜯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 너무 이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네. 약간 저는 지금 바갈라디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체홉 단편성에 나올 것 같은 책이다. 아, 네. 혐오 사회랑도 연결돼요. 아, 제가 그래요? 나중에 네. 소개할. 역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죄인이라는 죄의식도 처음엔 별로 없어요. 음. 그 니른베르크 가기 전에는 네. 이 사람도 어떤 호텔을 개조한 수용소 같은 데다 넣어놨는데 그때는 일단 뭐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 대체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그냥 끝나면 대충 마무리가 되고 내가 크게 무슨 그렇게 죄를 받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생활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몇 년도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졸업 앨범 사진 같은 것도 찍고 이러고 있다가 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체념하는 사람과 결국 괴링도 자살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읽어보면 악이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의 좀 여러 측면들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런 걸 좀 느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자기를 주체로 놓지 않은 게 아닐까요? 결국은 뭐 악의 평범성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거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그야말로 내가
그것을 만들거나 음. 실제로 뭘 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명령한 대로 부속으로서 움직였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과 나 사이의 거리가 음. 너무 먼 거죠. 음. 실제로 내가 거기서 얼마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본래 관계 자체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여기서도 이제 뭐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누구나 악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지금 소개해주신 사례에서 오히려 주목할 만한 점은 난 잘못이 없어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오히려 강한 부정이 어떤 어느 정도의 긍정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저는 운전하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게 남한테 차에 받칠까 봐서가 아니라 제가 사고를 낼까 봐 무서워요. 제가 사고를 낼까 봐 그게 되게 무서운데 이게 한때는 되게 이걸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는데 이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객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어떤 삶의 하나의 배움을 제가 익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네, 제가 이 악의 해부에 이어서 가져온 책은요. 아, 이것도 제목이 참 세네요. The End입니다. 너무 세다. 디엔드는 보통 해피엔드가 있고 네. 이 필 토레스라는 이제 미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데 일종의 그 회의주의를 하는 스캡틱이라고 하죠. 그런 계열의 저자예요. 근데 종말에 대한 거의 모든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저는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인류 빨리 다 사라져야 되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빨리 6번째 대멸종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농반 진반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그런 말이 이렇게 꼭 농담만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벌인 많은 일들을 보면 사실 주워 담을 수 없을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끝내지 않고서는 어떤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책을 보면 그 무슨 핵부터 해가지고 뭐 나노 기술, 뭐 유전자 복합, 뭐 식량 이렇게 온갖 한 20가지에 달하는 그 종말 시나리오가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재미난 건 이 책이 부제가 과학과 종교가 재앙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이런 책을 보면 종교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한 얘기, 환경과 생태 재앙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종말론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말론과 과학에서 얘기하는 종말론 이게 기존에는 거리가 전혀 다른 세계에 사실 존재해서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는 거죠. 기술 발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뭐 특히 IS 같은 경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게 지금 그 과거에는 멸절에 이르게 할 만한 기술을 누군가 획득하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숙련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노화되고 또 3D 프린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쉽게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어떤 일들을 벌일 만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적인 종말론, 즉 이 세계엔 미래가 없고 이 세계를 끝냄으로 인해서 나는 유토피아로 갈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가 접목되는 순간 누구나 쉽게 우리 인류를 종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실컷 한 그 300여 쪽에 350여 쪽에 쭉 걸쳐서 한 다음에요. 마지막에 인류의 생존 전략을 본인도 미안했던지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참 그 보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얘기한 그 종말의 그 현실 가능성에 비해서 이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프트해요. 뭐 이런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기. 기술이 개발되는 시점을 잘 맞추기. 뭐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뭐 이런 얘기 반지성주의 극복. 이게 앞서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별로 이런 걸로는 해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병목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종말을 눈앞에 둔 제일 힘든 시기라는 거죠. 요것만 극복하면
우리가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다. 음. 이게 뭔가 희망적인 거죠. 아. 이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평행 성장 가설인데 이거는 그냥 무어의 법칙처럼 기술이 발전하면 종말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계속 서로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같이 망하는 거고요. 뭐 이런 이제 태도까지 얘기를 해주는 책인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종말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철학자니까 사고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열 몇 개에 이르는 종말 시나리오 중에 한 20억 년 후에 벌어질 그 은하의 붕괴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가 다른 은하랑 이제 겹치기 시작하면서 20억 년 후면 안드로메다 은하랑 겹치게 되죠. 맞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읽다 보면 처음에는 막 핵 얘기부터 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마주하거나 이제 기대하거나 혹은 예상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고민해야 될 주제인지 이 경계가 굉장히 흐릿해지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거든요. 그 상황이 소름 돋는 거죠. 네,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저는 종말하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그 90년대 말에 이제 휴거 기억하죠. 대단했죠. 대단했잖아요. 휴거를 했던 사람이 결국에 사기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잡혀갔는지 아세요? 뭘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채권을 샀대요. 채권을 샀는데 채권의 행사일이 그 휴거일 이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사가 진짜 똑똑한 거 같은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 의도적 사기였다. 그래서 이제 했고 또 하나는 그 예전에 시트콤 중에 순풍산부인과 예, 거기서 종말은 아니고 그 어떤 그 순풍산부인과에 나오는 한 등장인물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다 나눠줍니다. 근데 그 알고 보니 그게 이제 뭐 엑스레이가 바뀌었었나 암환자랑 그래서 갑자기 말기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 그냥 나눠주고 무소유 다 나 환원하고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바뀐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다시금 무료게 예, 그렇게 이제 접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을 되게 재밌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사실 나오는 게 약간 오히려 인류가 너무 번영한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사실 굉장히 빡세게 살고 있다면 누구도 종말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사는 것도 너무 바쁜데. 네, 어쨌든 약간 이런 거가 하나의 그 정신적인 유희로서 좀 소비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종말을 대비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봤는데 끄트머리에 이제 나온 그 대응 방안이라는 것들이 되게 허무맹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저자를 저는 모르는 사이지만 제가 딱 보고 느꼈던 바를 그대로 전하면 약간 이거는 편집자가 이거 이런 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급히 추가한 느낌이 좀 나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막 이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런 뭐 가능성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정말 좀 이런 분야에서 좀 소름 돋는 선구자 역할을 한 거는 울리백의 위험사회라는 책인데 인간이 이미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전지구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지구적인 협력과 그런 감시, 뭐 하여튼 주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진 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좀 디테일하고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종말이라는 게 사실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종말에 이를 가능성을 만든 여러 가지 기술들 이것도 여전히 멀긴 해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사실 인류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가장 이제 가까운 어떤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북한 핵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실 그렇게 위험하게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이미 이게 너무 일상화돼 있고 만연화돼 있으니까 그런 거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끝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신념이 무서운 것 같아요.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이런 문제라면 인류는 절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머리를 굴리느라고. 근데 예를 들어 광기와 신념에 휩싸인 갈 어떤 때까지 가보자.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계산할 수 없음에. 그런 게 정말 무섭고. 사람이 정말 계산이 안 되고 그러면 사실 그 수식 앞에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최근에 이런 저가 지금 하고 있는 SNS에서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걸 봐도 분명히 저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건데 너무 좀 쉽게 말하는 결론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좀 우리 사회에서 좀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원전 문제잖아요. 또 여름이기도 하고 네. 전력 소비량이 많은. 그래서 사실 원전 문제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쾌한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재생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으면 뭐 그거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양초 켜고 말 타고 다닐 거 아니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들 어떤 이런 결론을 내려기까지의 충분한 숙고 없이 원전 다 없애야지 내지는 원전은 하도 없애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되게 양극화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무섭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결론이라는 게 내가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결론이 아니라 내가 보는 편 어떤 편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안목을 소비하게 되죠. 그게 이 D&D에서 얘기한 이제 종교적 종말론과 음. 기술이 만든 종말론의 이제 결합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네,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 녹음 스튜디오는 점점 열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황주부님 어떤 책 골라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어려웠고요. 제가 이 분야의 문외한이라 그 소오름이 저에게는 뭐랄까 나를 너무 딱 들여다본다고 느낄 때 소름이 그때도 좀 소름이 끼치는 것 돋죠.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내부로부터 돋는 어떤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나를 소름 돋게 했던 책들이 어떤 거지라고 돌아봤을 때 한 권을 꼽게 된다면 네. 파트리크 쥐스킨트 이름 네. 되게 발음하기 어렵죠? 향수로 잘 향수로 잘 알려진. 알려진. 이분이 쓴 단편집인데요. 깊이의 강요라는 책이에요. 네. 아마 저와 에이지가 비슷한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책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에 그냥 제목에 너무 소름 돋았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설명이 필요 없이 깊이의 강요 이러는데 나를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왜 책을 많이 읽을까? 그리고 뭔가 제가 비밀을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저는 인생의 비밀을 되게 알고 싶어서 시도 잠언 같은 시를 좋아해요. 막 풍경 묘사 이런 거보다 네. 그 김기림 시 중에 희망이라는 시가 있어요. 첫 구절이 희망, 갈릴레오가 잃어버린 또 하나 별의 이름. 그럼 저는 훅 막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데 깊이의 강요가 제 젊은 시절을 지배했던 그 말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고요.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제목들이 저를 굉장히 소름 돋게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정말 짧아요. 한 여류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는 굉장히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변주가 돼요. 그 다음날 신문에 실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녀는 재능이 있지만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깊이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해요. 약간 다르죠. 아마 거기에는 뭔가 처음에는 본인이 그 격려하려는 의도 때문에 썼던 글이 재능을 칭찬하고 네, 싶었지만 뭔가 그 평론에 실을 때는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달라지죠. 갑자기 그림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 그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사람과 말도 하지 않고 막 초폐인이 돼서 살다가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람이 휙 불어서 어떤 나무 위에 떨어지지만 즉사하게 돼요. 그 다음날 평론가가 신문에 그녀에 대한 평을 또 실죠. 거기에는 그녀의 작품에는 끊임없는 고민과 결국 그 깊이의 강요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짧게 끝나는데요. 깊이가 뭘까? 사실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항상 나에게 물어볼 때 나를 자책하게 되는 어떤 것. 인간 원래 얇지 않나요? 예. 굉장히 얇은 부분 많은데 네. 그 깊이라는 것이 나에게 뭔가 나를 채찍질하고 좀 더 나아가고 성장하게 하는 어떤 것인 것 같진 않아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강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에게는 아마 보시는 독자분들은 또 다르게 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깊이의 강요가 맞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소름이 돋았던 그런 작품이고요. 또 하나 고른 게 그 제가 이번엔 두 분 다 독일 작가예요. 아까 그 오늘부터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도 마르틴 베를레라고 하는 독일 작가고요. 또 하나 고른 게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 혐오 사회라고 하는 카를린 엠케라고 하는 독일의 저널리스트가 지은 책입니다. 네, 최근에 소개된 네. 책이죠. 그렇죠.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사실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혐오. 예, 혐오, 증오, 그리고 편가름, 음. 그리고 동질성, 타자 이런 주제가 요즘 저를 굉장히 고민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많은 지점들 댓글을 볼 때나 기사를 볼 때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저를 많이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데 소름이 돋는 거는 바로 첫 문장이었어요. 이 책에. 머릿말. 이렇게 시작해요. 때때로 나는 자문한다. 그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걸까 하고 때로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그토록 누군가를 증오할 수 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 증오한다는 건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의심하는 자는 증오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저를 확 소름이 그냥 평소에 돋았어요. 좀 증오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증오가 확신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 확신 대부분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죠. 네. 네. 그리고 그 증오하는 자들은요. 사실 개개인처럼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증오하려면. 근데 증오의 대상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 자들, 이민자들, 여성들.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정체가 없고 굉장히 모호한 존재들에게 너무나 확신에 찬 증오를 들이붓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런 이 문장들이 저로 하여금 내가 증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되고 그냥 불편하다고 했던 그냥 이런 감정에서 이 증오라는 것의 실체를 분석하고 알아보고 해법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적 생각에까지 이르게 해준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뜬금없이 비밀의 숲이란 드라마 아세요? 아, 알죠. 재밌게 봤습니다. 보셨죠? 거기 마지막 회가 거의 레전드라고 막 마지막 회 황시목이 검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창준 검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자료를 줬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묻죠. 그러면 이 사람은 권력의 개입니까? 아니면 영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 황시목이 대답해요. 기억나세요? 전 드라마를 안 봐서요. 기억나세요? 네.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괴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어. 그 사람은 괴물이다. 음. 중요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걸 법과 이 시스템 안에서 해결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카롤린 엠케의 답은요. 이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증오로 갚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불편함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민주주의적인 법 질서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고 증오는 대부분 되게 뭉뚱그려진 개별자의 구체적인 팩트가 아니라 신화화되고 그 암호화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네. 그런 증오의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섬세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비밀의 숲의 그 부분과 굉장히 겹쳐졌어요. 근데 사실 섬세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증오의 그런 암흑의 아우라가 나오는 기운 앞에 서면 우린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되게 뭐랄까 귀찮음이 아니라 정말 무기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저거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들어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막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섬세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작가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되게 무겁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울림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런 섬세함, 아까 악의 해부에서 나왔던 네. 악의 다채로움과도 좀 연결되는 네. 부분이 네, 있는 네, 것 네. 같네요. 네. 이 혐오사회 같은 경우에는 또 저자가 음. 그 성소수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제 음. 챕터들도 나오고 네. 뒤에 보면 특히 독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들에 네네.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우리가 이민자 얘기를 할 때 저는 음.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음. 대부분 체감을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남의 얘기고 한국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맞아요. 같이 그렇죠. 살고 있잖아요. 제일 여전히 모르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시골에 여행을 자주 가요. 저는 관광지도 가지만 혼자 시골 가서 버스 타고 다니고 뚜벅이거든요. 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다니다 보면 시골 버스의 승객의 낮 시간이든 이럴 때 승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외국인들이세요. 한국 사람보다 오히려 외국인이 훨씬 많고 우리가 이제 대도시에서 보이는 사람의 구성과 이 시골이나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 구성이 굉장히 다른데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안산이라는 도시에 가면 혹은 시골에 버스를 타면 거기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들이 있는 거죠. 사실 너무 많이 존재하지만 짜여진 방식에 따라 안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탁 드러날 때 그들이 증오의 타겟이 되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증오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저는 증오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분들을 어떻게 보냐면 증오라는 게 감정의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감정 표현이라는 게 사실은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식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아는 게 없으면 말을 사람이 못하지만 화가 나는 거는 아는 게 없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인정투쟁 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좀 문제점은 요즘에 좀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이거를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땡땡 사회라는 책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혐오 사회라는 책도 보면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이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보다 그러니까 독일의 이민자 문제도 사실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거에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사회 제도적인 맞아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떤 감정 표현이다 보니까 그걸 반대쪽에서 받아내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좀 해결점이 좁혀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근데 실제 책의 내용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개인의 자책의 문제나 네. 개인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증오는 개인의 감정에서 발현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키워진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증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집단은 이 사회에서 뭐냐면 본인의 처지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최소한의 것들을 빼앗길 거라는 공포를 그렇죠. 네. 통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표로 먹고 살든 아니면 그게 돈으로 회수가 되든 미디어에서 낫기 좋은 먹이가 되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증오를 부추기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증오는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됐냐면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는 함부로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이제는 너무 내가 5년 전만 해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에 살고 있죠. 제가 느끼는 가장 놀라웠던 광경은 일베의 폭식투쟁이었어요. 그 충격이 저로 하여금 이러한 책들을 보게 한 사실 원인이 됐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게 국가라는 굳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이 어떻게 그래. 혹은 우리가 믿어왔던 몇천 년의 몇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인간 사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 믿음이 깨어진 거잖아요. 사실 우리 증오 문제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국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그 신뢰에 금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나로 하여금 너무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그냥 노후가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저는 위협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 속에서. 그렇죠. 예. 그런 게 만연화되면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에는 모두가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죠. 그걸 표현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득을 보는 거는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테고요. 그 뭐 아까 얘기를 하셨었지만 악의 해부하고 맞닿는 부분이 네. 있다고 한 것도 그러니까 나치가 정권을 잡고 되게 민주적으로 비판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했잖아요. 정권을 잡고 그랬던 이유는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완전 나라가 거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근데 그 상태에서 뭔가 굉장히 증오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톡톡 던져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완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비슷한 시사하는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문제를 글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그거를 증오를 하는 폭식 투쟁을 하는 일베들을 잡아가지고 색출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징벌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걔네한테 그냥 잘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해답에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이 기피의 강요 아까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가서 아, 네. 정말 책을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하고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정말 그냥 제목만 봐도 될 정도의 오히려 저는 소설은 그다지 별로 느낌 없었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책은 저도 이제 약간 10대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사실 제 성격을 형성하는 데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 책이. 제가 지금도 남 시선을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책의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 파트리트 지스킨드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 양반이 쓴 콘트라베이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애를 좀 강하게 크고 싶게 하고 싶으면 부모님이 한 번 정도 읽혀보면 좋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예, 오늘 저희 주제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책 읽다 보니까 뭐 나라고 했지만 우리 사회 혹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까지 함께 고민해볼 이야기들이 좀 풍부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주제톡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제 랭킹쇼 이야기 잠깐 나눠볼게요. 네. 오늘 뭐 마땅히 저희가 랭킹을 정할 게 없어서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름 얘기를 했으니까 남양 특집이니까 아예 끝까지 가서 공포 영화 기억 남는 거. 근데 황주부님 공포 영화 안 본다고 하셨는데 저도 철 들고 나서는 거의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영화들이 있고 드라마나 인상 깊은 것들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것은 링인데요. 링. 네. 그렇죠. 링. 텔레비전에서 막 나와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너무 당황스러운 게 비디오를 빌려서 TV로 보는데 이게 비디오를 빌려서 TV로 보면서 생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누가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즘에 또 정서에는 안 맞을 그렇죠.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VHS 동네마다 원래 이제 비디오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디오 빌려주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무서웠던 링 굉장히 무서웠죠. 원한 관계 이런 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가 그 명장면을 기억하잖아요. TV에서 그 긴 머리를 우물에서 나와서 기어 나와. 그 우물에서 나와서 TV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가까이 오고 끝나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TV 밖으로 나오는 내 TV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굉장히 그런 그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이. 나중에 한국판도 만들었었죠. 네. 저는 링 중에서도 링 2를 굉장히 역작으로 꼽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소름 돋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마지막 링 2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전에 TV 이렇게 하다가 그 방영 시간이 지상파 방영 시간이 끝나면 지지직거리면서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과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 대리석 무늬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링 2의 마지막 장면이 그게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이렇게 TV를 끝까지 보다가 이렇게 그 장면도 되게 멍 때리고 이렇게 보는 걸 즐겨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링 2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하는 거에서 갑자기 약간 사람의 약간 얼굴 같은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그게 이렇게 나타나요. 아 맞나? 아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멍 때리는 걸 이게 링 2가 맞는지 갑자기 좀 혼동되는데 아무튼 그거가 아니면은 뭐 제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청취자분들께 그 장면이 되게 인상에 남았고 링 2의 또 하나의 명장면이 링을 조사하던 하여튼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 여학생의 얼굴을 어떤 장면을 리와인드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확인을 하는 거죠. 네네. 얘가 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리와인드가 처음엔 잘 돼요. 보통 이렇게 가다가 뒤로 이렇게 가다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탁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무서워. 막 이렇게 고개를 막 부르르 떠는 그러다 갑자기 서요. 그리고 확 쳐다보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 저는 이게 정말 그 TV와 비디오라는 그런 미디어를 굉장히 정말 잘 활용한 좋은 네. 공포 영화라는 정말 생각이 싫으네요. 들고요. 다행인 건 IPTV 시대에는 지지직거리는 게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은 집이라는 한국 영화 네,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그냥 무섭기만 했던 것 중에서는 주온. 주온의 많이 토시오. 음. 그거 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세수하다가도 세면대 밑을 가끔씩 봤어요. 토시오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어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그 주온은 보면 뭐 스토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걔가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게 네.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제가 기억에 절대 남네요. 보지 않는 영화는 그냥 놀래키는 영화예요. 아, 막 그럴 때마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보시는 공포 영화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링은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공포 영화 볼 때 본 장면보다 안 본 장면, 못 본 장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낄 수가 없고요. 그나마 좀 쫄깃함을 즐기시려면 저는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게 어떤가. 스릴러. 좀 그 정도 장르는 약간의 타협이 되는데. 스릴러 뭐 추천해 주신다면 옛날에 뭐였지? 본 컬렉터. 본 콜렉터. 재밌게 봤어요. 네. 굉장히 본 컬렉터. 본 콜렉터 재밌죠. 영화 얘기를 좀 벗어나면 역시 이제 공포물 하면 비공식 누적으로 한 200~300만 부가 나갔다고 얘기하는 뭐예요? 공포 특급. 그게 뭐예요? 이거는 뭐 80년대생이라면 안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 이 거의 영구와 땡칠이 수준의 이제 그렇죠. 70년대생이에요. 제가 책인데 해석하게.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도시 괴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원형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 우리 집이 10층이에요. 10층을 눌렀는데 3층에서 문이 열려요. 아무도 안 타요. 문이 닫혔어요. 5층에서 문이 열려요. 아무도 안 타요. 닫혔어요. 7층에서 문이 열려요. 근데 문이 안 닫혀요. 왜 안 닫히지 보니까 중량 초과한 거예요. 이런 감성이시군요.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네, 다들 되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 네. 아닙니까?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지금 황주부님 거의 실려가실 네.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중량 초과인데. 이거 남양 특집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런 류가 하지 마요. 하지 마. 네. 최근에 이건 별로 무서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약간 이것도 어떤 자매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네. 굉장히 멋진 남자가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음. 근데 그 다음 날에 동생이 죽었어요. 음. 갑자기 의문의 사고로. 왜 죽었을까요? 이거 분명히 남자가 들었던 적 데리고 간거 있는데 아니야? 기억이 안 네? 나. 남자가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저승사자? 언니가 남자를 한번 더 보려고. 맞아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도 굉장히 유명한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고전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네. 거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저기 하나 더 했다가는 황주부님 졸도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다 같이 모여서 사실 여름에 MT 가면 이거 스튜디오 불 끄고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 짐 싸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이렇게 촛불 켜고 무서운 얘기 했었던 듯. 아 근데 이거 저희 그 오늘 방송 주제 랭킹쇼 앞부분에 혹시라도 이 심신이 그 불안하시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그 주제 랭킹쇼를 좀 건너뛰십사 하는 안내 멘트를 미리 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입니다.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네. 저희 오늘 그 책사이다 남양 특집으로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책에서부터 공포영화 주제 랭킹쇼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들 팟빵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해드리니까요. 다양한 의견들 또 여러분들께서 관련한 주제에 추천해주고 싶은 책들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책으로 이야기 나눈 책사이다 14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밤 되세요.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